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이 권력분립 강화를 위해 개헌안을 제안하는 한편 논의를 위해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탄핵 정국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가 총 7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대출은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ELS, 즉 주가연계 증권 평가 데이터를 왜곡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정부는 중국 인공지능 AI 서비스인 딥시크 규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부처와 주요 기업들도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34조 원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AI,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며 권력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탄핵 정국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야를 향해 논의를 동참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필요하다며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 논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논의가 단순히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반복되는 극단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이후 38년간 같은 헌법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며 야당의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항상 탄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야당은 협력을 거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역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차기 대선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당내에서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방지 개헌을 주장하는 등 일부 야권 인사들도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 원로 그룹들과 협의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각제 개헌, 양원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야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금융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 규모가 총 7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현 경영진 임기 내에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은행 윗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주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부당대출 규모는 총 3,875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3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 원, 649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 기존 350억 원에서 추가로 380억 원이 확인되면서 총 73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451억 원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밝혔으며 부당대출의 상당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은행의 고위 임직원들이 부당대출을 주도하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 실적을 위해 총 1,604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1,229억 원이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은 특정 기업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ELS, 주가연계증권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평가 데이터를 왜곡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2년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부 통제 실패의 원인으로 온정적 징계 관행을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10억에서 20억 원 규모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직원에게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실한 내부 통제와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상을 줄 생각이 없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히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관계가 온정주의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며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의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실태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 ABL, 인수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 중인데 만약 종합등급이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보험사 인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송부할 예정이며 3월 중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중국 AI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가 보안 우려로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사용 금지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부처는 딥시크 접속 자체를 차단했으며 주요 기업들도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AI 사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는 내부 업무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사내 공지를 통해 업무 목적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LG유플러스는 보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활용하며 외부 AI 프로그램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웹 분석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주간 사용자 수는 121만 명으로 챗GPT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출시 후 18일 만에 1,60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는 저렴한 요금과 고성능 AI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업자 양원펑이 개발한 딥시크의 AI R1은 오픈 AI가 챗GPT에 투자한 비용의 5.6% 수준으로 개발되었으며 다국어 지원과 빠른 응답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부상으로 국내 기업들도 AI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 AI와 전략적 협력을 발표하며 AI 플랫폼 카나나를 통해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네이버는 이혜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면서 AI 개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도 AI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15,00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를 앞당기는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LLM,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국내 기업과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 규모는 34조 원에 달하며 산업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현황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3월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 에너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가동과 국가 AI 위원회 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금 신설로 R&D, 즉 연구개발 확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신약 개발 지원,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반 정밀 의료기술 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재 1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밀 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이번 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선언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번 기금이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정부의 금융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협회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국내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대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신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6.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11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 지수는 107.4로 강북 지역 104.3과의 격차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오분위 배율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의 주택종합 오분위 배율은 10.9로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하위 20%보다 10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기타 지방의 오분위 배율은 7.8에 그쳐 서울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분양 물량의 0.1%에 불과했던 135평방미터 초과대형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24년 1.3%로 상승했으며
서울의 경우 2.5%까지 늘어나며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대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축 선호 현상, 이른바 얼어 죽어도 신축, 즉 얼죽신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마저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 전용 면적 80평방미터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약 6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의 경우도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동대문구 전농동, 힐스테이트 청량 리더퍼스트의 전용 면적 84평방미터는 분양가보다 수억 원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전용 면적 124평방미터는 최근에 57억 7,584만 원에 거래되며 반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를 꼽습니다. 강남권은 자금력이 탄탄한 수요층이 많아 가격 방어가 가능하지만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와 가격 하락 우려로 인해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화와 금리 동향이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